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부터 하면은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을 때,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저는 이제 편견을 좀 부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견을 어떻게 푸시느냐? 우선 이제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을 좀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이제 주식 비중 50% 가져갈 거야. 나는 100%를 가져갈 거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무식하게 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대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랑 사업의 내용이랑 과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한 2년치 다 보고 그 주가가 이제 변화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200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뭐 한 2, 3년치를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겨 넣었다면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200 종목이면 200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금 가장 섹시한 뭐 20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이 보통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또는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업 투자자들은 머릿속에 이미 아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 한 5, 60 종목이 되고, 그리고 그 5, 60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갔던 어떤 요인들이 머릿속에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가서 탐방을 하고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경험했을 때 과거에 어떻게 상승했었던 종목과 유사한 투자 스킴을 가지고 있어.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모두 상대적인 경험과 그게 누적돼서 하는 건데, 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종목 50개를 내가 유니버스 풀에 가지고 있을까요? 50개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10개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대적으로 골라내는 작업들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더 좋은 것들, 내가 일단 뭐 50개를 다 모르고 그냥 150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 중에서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가장 그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과 그걸 골랐던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써요. 저도 지금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요. 그게 그렇게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계적인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과거에 이제 성과가 잘 났던 전략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뭘 볼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100개, 200개씩 종목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머릿속에 많이 가져가 봐야 50개이기 때문에 그 50개 종목 중에서 상위 10%를 고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종목을 5개 미만으로 가져가시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종목이 한 100개, 200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고난이죠. 고통스럽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축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을 부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편견 중에 대부분이 밸류에이션 싼 게 좋아.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인 게 좋아. 이런 거에 과거 백테스트 상에서 어떤 검증 없이 굉장히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놓고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주식이 안 되지?'라고 한다는 거죠. 이미 확률이 낮은 데서 계속 종목들을 골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성과가 잘 났던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종목들을 먼저 보는데, 과거에 성과가 안 났던 전략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추려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투자자문사에 그 막내가 오거나 또는 인턴이 오면은 이상한 이제 투자에 과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편견을 깨주기 위해서 이 삼성증권의 팩터북 같은 거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게 지금 100페이지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글에서 뒤져보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팩터북을 찬찬히 읽어보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더 이거를 여러 번 읽어보고 여기에 있는 용어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는 이제 상위 150개 종목을 유니버스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 보시면 상위 150개 종목 중에서 이걸 5개의 등급으로 나눴다는 거죠. 1분위는 20%, 상위 20%, 그리고 최하위도 최하위 20%를 5분이라고 해서
상위 1분위를 롱으로 잡고 하위 5분위를 숏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숏에 대한 어떤 팩터이고, 그리고 포트폴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여기 해당 시점에 발표된 확정 연도, 이런 것들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시장을 분류했다라는 독특한 어떤 시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파악을 해서,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막연하게 나는 이게 영원히 맞을 전략이야라고 쓰시면 안 되고, 최소한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뭐를 쓸 거고 하락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오히려 우선적으로 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로테이션 전략들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이 상승장에서 통했던 수익률과 전략과 하락장에 통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대부분 어떤 게 통하냐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을 찾습니다. 시장에서는. 자, 컨센서스가 상향된다는 거는 애널리스트의 추정 이익이 점점 높아지는 것들, 또는 뭐 목표 주가가 점점 높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가장 성과 있는 거는 밸류 앤 모멘텀 모델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센서스 상향 관련된 모멘텀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컨센서스 상향이 많고,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뭐 PER 밴드 하단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많이 빠진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과가 나빠요, 상대적으로. 뭐 밴드, PER 밴드, 여기 있는 포워드 PER 밴드, 이런 거 하단, 이런 거 성과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나 하락장에서나 이걸 계속 대입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안 좋다는 거죠. 반면 이제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PER 밴드 이런 것들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상승장에서 세게 먹고 하락장에서는 현금 대부분 보유하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골라놓고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하락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파악을 통해서. 지금 장이 애매해. 긴축 시장이잖아. 굳이 뭐하러 뭐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냐. PR 밴드 하단 이거 사봐야 절대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고, 뭐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 그런데 과연 이게 절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일까?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다 롱숏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우선 37페이지를 보죠. 여기 보면 포워드 PER 밴드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기업은 지금 PER 밴드 하단이야. 하단인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좋아져, 아니면 가격을 인상을 해, 아니면 원가가 빠져. 이 세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서 앞으로는 회사가 더 좋아져. 근데 이게 PER 밴드 하단이라는 게 말이 돼? PER 밴드가 과거를 봤을 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또는 이 기업은 원래 A 사업을 하고 있는데 B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됐고, B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기여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기업은 과거 밸류에이션 주면 안 돼. 이 PR 밴드 봐봐. 이 PR 밴드 상단을 뚫어야지. 미래에는 이 새로 되는 어떤 이익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줘야 돼. 어쨌든 PR 밴드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PR 밴드 하단이니까 사는 전략을 바스켓으로 하게 되면은 성과가 굉장히 안 좋다, 다른 어떤 전략들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성적인 요인으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이익 기여도가 커질 거야, 이런 복합적인 어떤 정성적인 요인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이라고 들이대봐야 성과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밑에 보면 PER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FI1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했을 때 밴드 하단이 무조건 들이댔을 때 성과가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PER 밴드가 역사적 하단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일까가 윤곽이 드러나야 진성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밴드 하단에 대한 전략이 저는 뭐 막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걸 바스켓으로 접근하는 기준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먹기 어려운 전략일 수 있다라고 깨닫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성과 났던 전략은 뭘까? 여기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앤 모멘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 모멘텀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내려가서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 위주로 하는 10여 개의 팩터를 활용하는 멀티 팩터 전략. 그러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도 좀 싼 것 같고 이익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차트도 좀 괜찮아.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또는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거 먼저 보겠어. 이게 저는 이제 나름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부터 먼저 보느냐.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을 위주로 한 10여 개의 팩터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연평균 성과가 이때까지 이제 2013년까지는 뭐 27%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낮다. 근데 이건 뭐 45%씩 낮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꾸준하게 유지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10개의 팩터 중에서 한 서너 개의 팩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성과도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심플하게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걸 보고 그 안에서 정성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골라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 100페이지 이후에 있는 이 가상의 전략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올해 실적이 이건 이런 거예요. 올해 EPS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 PER주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45%예요.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뭐 한 32% 나오는데 이 복합 모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앤 모멘텀 복합 모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위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연평균 5%가 꽤 크긴 하죠. 결론은 뭐냐면 미래의 실적을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150 종목의 실적을 미리 알고 2022년이니까 2022년도의 실적을 미리 알고 상대적으로 싼 거를 나래비 해가지고 한 20개를 투자를 하는 전략과 그냥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싼 거랑 뭐 이익 모멘텀이랑 컨센서스 상향이랑 뭐 기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등수를 매겨가지고 합산 등수 기준으로 상위 20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등부터 A 전략에 대해서 1등부터 150등 만들고 B 전략에 대해서도 1등부터 150등 만들고 그걸 다 더해가지고 가장 낮은 등수를 골라서 한 20개를 투자하는 거, 이거 뭐 150 종목 중에서 20개를 투자하는 거 또는 25개를 투자하는 거, 이런 전략이 이제 밸류의 모멘텀 모델이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나 마찬가지잖아요. 외모도 보고 또는 이제 BS도 보고 IS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부모님들 뭐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배우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밸류에이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익 모멘텀도 보고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상향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과 같은 어떤 주변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보듯이 다양한 걸 보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의 뭐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한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명 중에서 내가 만났던 100명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나아라고 생각하면은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거기서 상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위에 해당하는 뽑아내는 거를 볼 때 확률적으로 좀 잘 되는 전략들이 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해서 쌓아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무식하게 150개 다 봐가지고 그걸 다 돌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상위 이제 뭐 5% 해당하는 뭐 한 10개를 골라낸다거나 7개를 골라낸다거나 뭐 한 20개를 골라낸다거나 그런 방법도 맞겠지만, 시간을 좀 줄이려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을 추려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단순하게 그냥 컨센서스 상향만 봐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컨센서스 상향이 가장 메인 팩터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미래 실적을 안다고 가정해서 투자해봐야 그렇게 성과가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미래 실적을 안다고 해서 BPS를 안다고 해서 저 PBR을 깔아서 투자를 해봐야 이거 뭐 PER 투자나 또는 밸류 앤 모멘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섞여 있는
밸류에이션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밸류 앤 모멘텀 전략보다 떨어지는 성과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올해 예상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상향되는 것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 만약에 EPS 증가율이 높은 거, 올해 EPS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그로스가 높은 걸 투자하는 전략도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이후 한 달간 올해의 예상 EPS 변화율을 미리 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수익 추정을 올릴 것을 미리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과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기업을 먼저 우리가 깃발꽂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 깃발꽂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먼저 이 기업의 기업 탐방을 해서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을 내가 먼저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떠드는 거죠. 야, 이거 이 기업 좋아진대, 저 기업 좋아진대.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컨센서스가. 야, 이 기업이 옛날에는 100억 벌었는데 이제 한 200억, 300억 벌 수 있는 기업이 됐어. 그렇게 되면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거예요. 추정 이익이 상향되는 거예요. 나는 먼저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뷰가 바뀌게 되면서 이 기업이 굉장히 싸진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탐방 갔다 오고 나서 뒤늦게 애널리스트가 와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거를 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컨센서스 상향이 그냥 단순 실적을 미리 아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컨센서스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기업 실적을 누군가가 발표를 했을 때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지금 이 기업은 굉장히 싸고 밸류에이션 하단이에요. 성장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보다 더 좋아질 만한 뭔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조금 더 비껴서 보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비중. 한 달간 외국인 비중 변화를 미리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한 달간 그 외국인 순매수를 미리 안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투자 성과가 좋습니다. 앞에 이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기관 순매수예요. 기관 순매수를 미리 안다는 것. 그 결국은 뭐냐면 기관 순매수를 미리 아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기관들은 쭉 사다가 또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일단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순매수의 팩터가 외국인 순매수보다는 훨씬 살펴볼 만한 팩터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확정된 것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외국인은 오히려 많이 매도한 게 유리한데, 외국인은 국내랑 해외에 일정 부분 몰려있는 자금이 아니고 그냥 자산 배분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한국에 있다가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빠져나가면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기관들은 이 국내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쏠림의 척도를 굉장히 빨리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굉장히 쏠림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서 기관 순매수를 미리 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살 것 같은 종목을 내가 미리 사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가 뒤늦게라도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상향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이거가 결국 기관들이 계속 사들여갈 수밖에 없는 종목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거는 외국인이 계속 사들여갈 수 있는 스타일의 종목이다.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성공하는 투자자들이 보면은 전업이나 또는 외부의 이제 매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이 먼저 투자를 해놓고 이 기업이 기관 투자자들이 추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포인트들을 굉장히 시장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이 뒤늦게 붙어줘야 이 주식이 굉장히 멀리 가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데서는 또 색다른 어떤 시장이 펼쳐지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작전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실적이 아니고 기대감에 부푼 테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지만, 정성적인 어떤 투자의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투자의 방식으로는 이 기업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내가 먼저 발굴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뒤에 기관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퍼올리는 상황이 대부분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익보다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선점하는 것이 결국 투자의 핵심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약간 구조적 성장을 좋아해요. 일회성적인 성장보다는 이게 이번에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꾹 들고 오랫동안 버티려고 하는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좋아하는 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들을 빨리 이제 캐치하는 게 저는 이제 투자를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순매수를 미리 안다고 가정하면은 수익률은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 이거는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내가 사고 나서 살 거를 알고, 내가 미리 살 걸 알고 미리 들어가면은 엄청 성과가 있다는 거는 충격적인 거죠. 이게 실적을 미리 아는 것보다 훨씬 성과가 좋다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기업의 어떤 컨센서스의 변화나 기관들이 선호하는 투자 스킴을 내가 미리 캐치업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는 중요한 투자 스타일이고, 중소형주들도 기관 투자자들, 뭐 투자자문사나 뭐 일반 이제 뭐 운용사나 이런 애들보다 내가 먼저 발굴해서 그런 투자자문사나 운용사 애들이 뒤늦게 좋아 보여서 뛰어들 수 있는 어떤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에 대한 유니버스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떤 종목을 보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고 또는 내가 심지어 뭐 전화까지 해가지고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거야 라고 공부를 하려면 그 기업을 한 2년치를 두들겨보서 봐야 되고 과거 스토리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컨센서스의 어떤 상향이 이 상승장에서 잘 먹혔으니 이 컨센서스의 상향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애널리스트가 컨센서스를 상향시켰네? 왜 그랬을까? 그게 앞으로도 더 상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오히려 해서 지름길로 찾아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장이 만약에 안 될 때 괜히 이런 투자 전략들 버틸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현금 가져가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래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바꾸던가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거나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거나 이러한 거를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걔네들이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목이라는 게 컨센서스가 이제 상향되는 것이, 중소형주는 애널리스트가 커버 안 하니까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거 모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 기준으로 A 비즈니스 모델이 평균적으로 받는 밸류에이션, PER 밸류에이션이 있고, 이 PER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연간 이 유사한 기업을 하고 있는 이 중소형 기업은 이 기업이 달성 가능한 PER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그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한 요 정도 영업이익은 나와야 돼, 또는 요 정도 순이익은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실적이 뻥 터졌어요. 뭐야? 최근 실적이 이 정도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밸류에이션이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발생했네. 그래서 확정된 실적을 가지고 골라내는 거는 대부분 중소형주에서 좀 많이 먹혀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커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나 중대형주들,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것들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잡주, 또 시가총액 작은 것 중에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확정 실적이 튀는 것들부터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유니버스를 많이 이제 쌓아두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업별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상승하는 어떤 구간이라고 하면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 많이 보고, 시장이 이제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뭐 극단적으로 싼 거나 밸류에이션 하단인 걸 보긴 하는데 이게 절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 만약에 지금 장이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컨센서스가 그 와중에 상향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는 더 잘 나올 거야. 반면에 실적은 이번에 안 나왔고 실적을 좀 더 하향시켜줘야 돼. 보통 4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의 어떤 상향 모멘텀이 통하지 않는데 이러한 4분기에도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실적이 잘 나와서 또는 2023년도 내년 실적이 더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이제 우선적으로 추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내가 정성적인 요인으로 2020 뭐 FI1이라고 또는 FI2라고 할 때 FI2가 이제 내년이잖아요. 내년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거를 정성적으로 분류를 해서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힘든 경우에는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퀀트 관련된 또는 전략 관련된 보고서 중에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딱 리스트를 보고 그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뭘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이 좋아 아니면 무조건 싼 게 좋아 이거는 굉장히 편견이다. 다른 어떤 전략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편견을 깨고 그 편견을 깬 걸 바탕으로 해서 유니버스를 선정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유니버스를 고르고 그 유니버스 안에서 우선적으로 공부할 걸 체크를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장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현금이 최우선이더라.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러면 지금 현재 장 구분을 통해서 지금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면 또는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현금 들고 있고 그 와중에 조금씩 베팅을 하는 거는 컨센서스가 상향되거나 또는 밸류에이션과 모멘텀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유니버스를 쌓는다는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문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뭐 코스닥, 코스피 포함해서 상위 200 종목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를 다 읽어라라고 하는 뭐 CIO의 지시가 있어서 그걸 뭐 억지로 읽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200 종목 다 읽어보세요. 사업의 내용. 코스피 200 종목 또는 뭐 코스닥 150 종목 하면 뭐 350 종목인데 그 정도는 우선적으로 사업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은 다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안 해요.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안 하는 사람들도 하려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상향되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주는 자료를 좀 어떻게 받아보시거나 또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공부할 것들을 선정하거나 그걸 통해서 종목들을 좀 추려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을 추려나간다는 거는 내가 아는 종목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고통이다.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센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적으로 센 것들은 결국 뭐 밸류에이션이 마음속에서 밸류에이션 점수를 매겨보고 모멘텀 점수를 매겨보고 컨센서스의 점수를 매겨보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들을 순위를 재산정해야 된다는 거죠. 가중치를 두고. 거기서 이제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의 가중치를 높여주면 밸류에이션 투자자가 되는 거고 오히려 성장이나 구조적인 부분들 또는 정성적인 요인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부분들은 더 이제 또 다른 부분 성장주나 이런 걸 투자하는 투자 스타일로 변모가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어떤 지분율이나 이런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보는 어떤 펀더멘털 데이터 이외의 것들도 챙겨보면서 이거 제주주가 좀 지분율이 낮네. 난 이거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아예 제거해야 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유니버스를 고르면서 우선적으로 뭘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까지 작업을 마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